첫째 달에 너는 아주 작고 작아. 반짝이는 모래밭에 놓여있는 가리비 속 진주처럼. 둘째 달에 너는 체리 한 알 같아. 셋째 달에 너는 장난을 좋아하는 물고기 같고. 넷째 달에 너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새끼 개구리만 해. 톡, 토독, 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피곤해지면 하품을 하고 까무룩 잠이 든단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작은 진주만한 생명이 한 달 한 달 자라서 마침내 둥지에서 나와 날아오를 준비가 될 때까지 달마다 태아의 성장을 실제 크기로 보여주는 팝업부 베이비 팝.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어땠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자기 모습이 궁금한 아이.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어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도서명 베이비 팝. 저자 메리첼 마르티. 그림 사비에르 살로모. 출판사 문학동네. 안녕하세요. 이미상입니다. 모래고무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요, 소설을 쓸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목에 라벨을 뜯어낸 티셔츠. 목에 이제 라벨이 있으면 까슬거려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라벨을 뜯은 티셔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삐삐머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고무줄. 앞머리가 내려오면 집중이 안 되어서 과감하게 머리를 질끈 동여 묶을 머리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가 선물해준 차. 친구의 응원과 함께 차를 마시면 뱃속도 따뜻해지고 소설에 집중이 잘 된답니다. 이제까지 제 소개를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멜라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 작업실을 툰두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툰두라라는 뜻은 얼어붙은 땅, 그러니까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아주 추운 지역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나 알래스카가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그곳은 아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순록을 데리고 1년에 50번씩 이사를 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어도 글을 쓸 때만큼은 제가 최소한으로 소유하고 또 언제든 떠날 수 있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혹독한 툰드라의 추위가 가시고 봄이 오듯이 화창한 봄날을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혜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버섯농장이라는 소설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은 한 여자가 명예도용 사기를 당한 뒤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친구와 함께 그 사기를 친 사람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 줄 설명에서도 다소 예상하실 수 있듯이 조금 기묘하고 낯설고 좀 불편한 만남이 소설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식당에 가도 먹던 메뉴만 맨날 시키고 친구도 만났던 사람만 만나는 사람인데요. 이상하게 소설 속에서는 인물들이 새롭고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소설에는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지만 그래도 재미와 약간의 놀라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그니의 행진을 쓴 소설가 이서수입니다. 이 작품은 관종이 동생을 이해하려는 언니의 마음을 그린 소설이에요. 저는 주로 동시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동과 여성,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계급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노동 이야기라고 하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대의 특징을 잘 담아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노동은 사실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소설을 쓸 때만큼은 그런 마음이 희미해지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정선임이라고 합니다. 요카타는 첫 소설집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맨 처음에 실려있는 소설인데요. 인천 소래포구에 살고 계신 100살 서연 할머니가 난생 처음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말도 느리고 생각도 느리고 쓰는 것도 느리고 확신의 P형 인간입니다. 하지만 소설 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J형 인간으로 거듭나서 마감도 잘 지키고 100살까지 소설을 많이 쓰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제 소설을 읽고 위로와 온기 그리고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윤희입니다. 소설 자개장의 용도로 썼고요. 이 소설은 제가 한 6년 전쯤에 할머니네 집에 있는 자개장에 대한 꿈을 꾸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그 집에서 떠나셨는데요. 자개장은 그 집에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써보자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소설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저와 싸우거나 애매하게 화해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상당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요.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소설을 씁니다. 요새 뼈가 아파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수영도 할 생각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우정입니다. 저는 소설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일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건 좀 더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먹는 거, 자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아니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왠지 일생에 걸쳐 몰두하고 있고요. 이번에 젊은 작가상을 받은 연필 샌드위치도 그런 몰두의 연장선에 위치한 소설입니다. 글을 쓸 때든 다른 일을 할 때든 고민 별로 안 하고요. 후회도 별로 안 합니다. 뻥입니다.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모쪼록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작품으로든 다른 관계로든 종종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명 2023 제14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저자 이미상, 김멜라, 성혜령, 이서수, 정선임, 함윤희, 현호정 출판사 문학동네 Umbärandena, du vet, sova hårt, gå upp tidigt, äta dåligt, vara tyst och allt det där. 유튜브가 재미있긴 하죠.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쥐었던 건 아마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일 겁니다. 그런 생각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불안 안에 속해 있지요. 돈, 직장, 관계, 건강,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 후회, 환경, 살아가면서 불안할 이유야 너무 많지요. 하지만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다 빼앗고 새로운 불안을 부르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승려가 되기 전에 저는 잘나가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아쉬울 것 없는 청년이었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말을 즐기면서도 사실 다음 일을 고민했고 항시 불안하고 또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방황 끝에 숲속 사원의 승려가 된 이유입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 한 끼를 먹었고 성교도 돈을 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휴가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몇 배나 힘든 것은 명상을 하며 제 생각들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법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던 제 내면은 무의미한 걱정, 황당한 망상, 온갖 충동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깨달음이 오기는 올까 고민하던 때 어느 날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갈등이나 후회, 두려움에 빠질 때 당신을 도울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은 몸을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주 단순한 진실이지만 실은 그 누구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갖은 의심, 불안, 미움이 실은 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제게 놀라운 자유를 주었습니다. 깨달음이 내 것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7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완전한 평화를 손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밀려오는 불안과 괴로움을 믿어버리는 대신 두고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속한 저는 지금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며칠 전에는 버튼을 잠그기 어렵더니 이제는 소파에서 일어나기 어렵게 되었죠. 고통은 언제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17년간 불안에 집착하는 대신 관심의 방향을 선택할 능력을 키웠습니다. 점점 쉼을 쉬기 어려워진다는 사실보다 나를 들여다보고 웃는 아내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양치를 하기가 점점 힘들다는 것보다 오늘의 햇살이 주는 따뜻함을 만끽하는 것. 요즘 저를 살리는 일들입니다. 제가 내일 죽을지 5년을 더 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며 죽음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당신의 폭풍우에서 가느다랗지만 굳건한 구명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Det har jag ju aldrig på något sätt tyckt eller tänkt eller sagt. Vad jag kanske känner att jag får ett visst naturligt mandat för, om du nu talar om någon, liksom, en ung människa som försöker att skapa ett liv. 당신이 17년간 숲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도서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출판사, 다산초당.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처럼 반복해서 읽은 바로 그 책. 왜 98.4%의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싶어졌다 라고 말했을까? 이 영상은 실제 책을 읽은 독자의 인터뷰입니다. 질문 1.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계기. 친구들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중에 주변에 국제고나 자사고, 외고 등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 책을 읽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거의 다 이 책을 읽는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망설임 없이 바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어요. 질문 2. 공부하기 바빴을 텐데 언제 이 책을 읽었나요?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히 저희 반만 아침 시간에 아침 독서 시간을 주세요. 아침에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는데 그때 이 책을 가져가서 매일 읽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하듯이 이 책은 한 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 읽는 게 훨씬 좋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 읽었고,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조금 읽기도 하고, 시험 공부하거나 다른 숙제할 때도 이거 왜 해야 하지 싶고 힘들 때 손에 이렇게 닿는 곳에 책을 넣어서 조금씩 읽으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질문 3. 책이 두껍고 글도 많은데 읽기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책이 생각보다 많긴 했지만 실제로 써있는 거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책이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주면서 저도 공감이 가고, 아, 작가님은 이때 이런 일을 이렇게 이겨냈구나를 알게 되면서 더 약간 쑥쑥 잘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머리도 잘 되고, 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질문 4. 이 책이 혼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실제 등교 수업에 비해서 딴짓도 많이 하고 딴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정말 내 아까운 시간을, 귀한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 이 책을 읽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다시 공부할 기운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5. 책을 읽기 전과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또 약간 제 마음속에 작은 화살표 하나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6.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자면 제 사촌동생인 것 같아요. 제 사촌동생이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보였는데요. 사촌동생도 이 책을 읽고는 조금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더 알아서 공부에 재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진로를 정해야 할지도 지금 많이 불안할 텐데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 7. 공부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나요? 저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즐기고 공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채울 때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거에 만족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질문 8. 왜 공부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책 읽기 전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시키니까 어른들이 하라고 시키니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왜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오고 나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나한테 왜 공부가 필요한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서 공부라는 거는 나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부를 통해 나를 더 성장할 수 있고 나를 더 갈고 닦으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문 9.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책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사실 저는 꿈이 아주 많아요. 번역가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고 책 편집하는 일쪽을 하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꿈이 많은데 이 책을 통해서 점점 어떤 게 내 진짜 꿈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이 꿈을 이룬 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 10. 박성혁 저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라는 걸 되게 재밌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질문 11. 1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때면 26살일 텐데 어떤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같은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분명 그때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운 걸 겪고 왔을 텐데 그거를 다 이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다.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읽힐걸. 지금이라도 이 책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다. 중학생 아들 입에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겠다 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왜 이 책이 엄청나게 유명한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100번의 잔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설득되는 책이다. 독자평 발췌. 청소년 분야 최초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전국 서점 청소년 분야 최장기 스테디셀러 1위.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사서 읽어주는 공부법 바이블. 도서명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저자 박성혁. 출판사 다산북스.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 28분 파리의 생강 주변. 저게 뭐지? 뭔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새벽이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움직이는 형상을 쫓았다.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 하얀 얼굴. 사람이었다. 알몸인 채로 강에 빠진 여자.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새벽 5시 하천경찰대에 신고, 구조대 도착. 여인은 재빠르게 구조되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탓인지 정신이 멍해 보였다. 여자는 곧 경찰청 간호실로 이송되고 그곳에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경찰청 간호실. 본인 이름 기억하시나요? 뭐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자신의 몸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기도 했다. 결국 여인은 주일 코타르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되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5시 특이사건구 미확인 비행물체 유령 등을 수사하는 곳. 특이사건국에 새로 부임된 록산,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임무, 센강에서 건져진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해 알아볼 것. 여인의 사진을 본 록산은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 경찰청 간호실. 한 발 늦으셨네요. 무슨 뜻이죠?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은 이제 여기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쳐 날뛰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 병원이 어딘가요? 그게 사실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특이사건구 센강, 그곳에서 건져진 이름 모를 여인. 문득 19세기 말 센강에 몸을 던진 여인이 떠올랐다. 그 여인의 시신은 신기하게도 부패되지 않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얼굴을 데스마스크로 제작했고 이는 곧 파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DNA 검사로 그 여인의 신원부터 알아봐야겠어.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유전자 연구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왔네요. 신원 확인이 되었나요? 센강에서 건져진 여인의 DNA는 밀레나 베르그만이라는 피아니스트의 DNA와 일치합니다. 그 여자가 피아니스트라는 말이군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밀레나 베르그만은 1년 전에 사망했으니까요. 센강이 토해낸 여자는 누구인가? 센강에서 건져 올린 여인이 몰고 온 비교 불가의 아찔한 서스펜스가 시작된다. 도서명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 저자 기욤 미소. 출판사 밝은 세상. 여름 소리. 박선정 그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아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통, 텅딱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 소리. 드득 저어 맛있는 수박이 내는 소리. 아삭아삭 추룩 우적우적 얌얌 쩝쩝 여름 한입 베어분 소리. 새빨간 수박을 크게 베어 무는 소리.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빗소리. 싸아 하늘이 구멍난 소리. 매행 맴맴맴 츠츠츠츠츠츠 온 동네가 들썩이는 소리.
올여름 우리의 귓가를 두드릴 그림책. 오직 여름에만 들려오는 재미난 여름 소리. 하나로 찍어낸 여름의 맛. 나의 마음을 두드린 여름 소리는 도서명 여름 소리. 저자 박선정. 그림 박선정. 출판사 풀빛. SNS에서 입소문 탄 화제의 책.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벅찬 순간 선물같이 찾아온 책.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넘기기 아까웠던 책. 간결한 그림과 문체로 이렇게 감동받을 줄이야. 좁아지고 줄어든 마음을 넓고 길게 스트레칭하는 시간. 책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독자 리뷰 중에서 아주 오래오래 걸어야 하니까요. 나는 나를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보폭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 그 누구보다 나를 힘껏 안아주고 싶을 때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도서명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저자 오리여인. 출판사 수호서재. 집 근처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고 스벅커피 한 잔 손에 들고 나서는 출근길. 미국에서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볼 만하지만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현실 그 자체였다. 남편의 미국 취업으로 갑자기 변해버린 내 모든 환경.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곳에서 겪는 좌절도 많았지만 여러 나라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일하며 경계도 조금씩 사라지고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통해 이곳 생활을 즐기는 법을 터득해 갔다. 당신에게 두려움과 기대감을 갖게 한 첫걸음은 무엇이었나요? 그 첫걸음을 응원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담은 이야기. 도서명, 미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자 박소나. 출판사 책이라는 신화. 후미진 골목 간판도 없이 운영되는 작은 칵테일 바. 트랩핸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올블랙 차림의 바텐더가 서 있다. 어서 오세요. 주문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손님은 늘 한두 명뿐인 이곳은 분위기가 좋아 가끔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 오늘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자와 함께 오게 되었다. 제법 매너 있고 외국에 드나들면서 돈을 벌었다길래 또 만나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그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쳐 화장실을 살짝 들여다보자 그 남잔 변기를 껴안은 채 자고 있었다.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당황한 나를 보고 바텐더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남자분이 손님 잔에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자분께 장난을 조금 쳤습니다. 다른 곳이면 몰라도 제 가게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건 눈 감아줄 수 없죠. 바텐더는 손가락을 탁 튕기더니 출입문을 가리켰다. 고개를 돌리자 문은 어느새 열려 있었다. 마술 같은 솜씨에 놀라자 바텐더가 이어서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마감해야겠군요. 계산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자분께 받겠습니다. 그럼 부디 편안한 밤을.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 구했다는 건가? 대체 언제, 어떻게 나를 도와준 거지? 이 바텐더 정체가 뭘까? 새 여성의 기묘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미스터리한 바텐더 블랙쇼맨. 도서명 블랙쇼맨과 환상의 여자.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출판사 RH 코리아. 김시덕의 서울선언 두 번째 이야기. 갈등 도시.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시민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위대한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건축이나 일제강점기에 아픈 유산을 돌아보는 답사도 좋지만 대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작은 동네들이 겪어온 발자취부터 살펴보길 권합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집 아파트 뒷산에서 한국 전쟁에 사용했던 벙커와 식민시대의 탄광을 발견하게 될지. 혹시 압니까?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부지가 옛 화장터이거나 군부대 탄약고였을지. 혹시 압니까? 내가 즐겨 찾는 공원과 카페촌이 성매매 집결지와 한센인 정착촌을 쫓아내고 만들어진 곳일지. 거대하고 미적인 구조물만이 서울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돌, 마을 비석, 슈퍼마켓 간판, 재개발 벽보, 점집 깃발 안에 시민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토지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전쟁. 조선 사대부의 공간만 남기고 식민지와 개발 독재 시대 서민의 공간은 모두 파괴하려는 계급 전쟁.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싸고 동네 집값 운운하며 낙후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지명을 감추려는 기억의 전쟁. 문헌학자 김시덕의 불온한 서울 걷기.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산책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맨 밑바닥을 바라보게 하고 그로써 인간을 정치적으로 만듭니다. 표백된 서울이 아니라 진짜 서울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 도서명 갈등 도시. 저자 김시덕. 출판사 열린 책들. 이 세상에 물론 문제 있는 가족은 없다. 그러나 유독 말 많고 탈 많은 이 집안. 화려하고 치열한 대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플럼가 이야기. 아버지의 유산 신탁기금, 일명 둥지. 마지 리오가 일으킨 수치스러운 사고로 분배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언론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정확하게 조율된 풍부한 서사.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우리 가족은 이렇게 돌아가. 각각 다른 욕망을 지닌 중년의 남매들. 쫄딱 망한 사업가 리오, 골동품점 주인 잭, 소설가 비어트리스, 전업주부 멜로디. 돈을 쫓는 남매들 간의 교류는 잦아지지만 리오의 무절제한 생활은 재활원을 나온 후에도 이어진다. 때마다 어긋나고 실망하는 한편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도 커져간다. 익숙하지만 불편한 진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가족. 가슴 뭉클한 갈등과 화해. 몰래 열어둔 아주 작은 가능성. 좋아서 그렇게 한 일들. 읽고 달라지는 인생의 풍경. 잡지 피플, 언론사 워싱턴 포스트, 언론사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언론사 리파이너리 29, 언론사 NPR 등 출간 즉시 쏟아진 언론의 찬사. 아마존 스튜디오 영화 제작. 누구나 망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다 망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선택이란 그저 교육으로 습득한 추측일 뿐이거나 미지의 심연으로 뛰어드는 것일 뿐. 세상에 다시 없을 필연적인 공동체. 슬픔인 동시에 기쁨, 미움인 동시에 사랑인 우리 모두의 가족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너그럽다. 눈부신 데뷔작이다. 잡지 피플. 신시아 다프리 스위니의 작품은 훌륭한 다크 초콜릿 같다. 정확한 풍미와 씁쓸함을 지녔지만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수밖에 없다.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이 활기찬 데뷔작은 유머와 유쾌한 아이러니가 넘친다. 언론사 뉴욕타임스 북 리뷰. 실패한 영혼을 위한 희망이 깃드는 곳. 도서명 둥지. 저자 신시아 다프리 스위니. 출판사 열린 책들. 어머니, 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외놈을 죽인 것은 하늘에 사무친 정성으로 한 일입니다. 그것을 굽어살핀다면 하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와도 벌써 약속했다. 네가 죽는 날을 우리의 제삿날로 삼으리라고. 어머니, 염려 마셔요. 저는 분명히 죽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고 상갓집 개처럼 떠도는 우리가 있었다. 상놈의 분노, 나라 잃은 서름을 딛고 선자의 고독.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 백범. 100년 후 백범의 비밀과 진실을 다시 말하다. 미련한 짐승, 사나운 짐승, 그러나 결코 길들여질 수 없는 경결한 짐승이 내 가슴 한복판을 가로질러 뚜벅뚜벅 걸어간다. 김별아 문학으로 되살려낸 백범 김구, 가슴에 맺힌 말들. 도서명 백범 거대한 슬픔. 저자 김별아. 출판사 해냄 출판사. 핀란드의 한 작은 도시 헤이놀라. 이곳에서는 기이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이름하여 세계 사우나 대회. 공식 규정. 첫 번째, 시작 온도는 섭씨 110도. 두 번째, 대회 시작 전후 음주 금지.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제 발로 사우나를 떠난 자가 우승.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 남자가 대회 공식 호텔의 안내 데스크를 찾았다. 이고리 아자로프, 러시아 출신, 신장 159cm, 체중 58kg, 나이 60세, 직업 군인. 니코 탄네르는 도착했소. 작년 챔피언 말인가요? 아직요. 어느 누구도 준우승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고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10초 사이로 니코의 왕자를 찬탈할 뻔했던 12개월 전부터. 니코 탄네르, 핀란드 출신, 신장 189cm, 체중 110kg, 나이 49세, 직업 포르노 배우, 세계 사우나 대회의 3연속 챔피언. 그가 타고 태어난 세 가지 자질, 알코올, 섹스 그리고 열기. 극단의 온도 110도를 견디는 목숨을 건 두 남자의 마지막 승부. 뜨겁다, 차갑다, 무섭다. 열기는 아름다운 검은 보석이다. 잡지 리베라시옹. 처음 읽을 땐 웃겠지만 언제부턴가 이 사우나 대회가 진지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엔 전혀 웃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강렬한 열기를 느낀다. 잡지 유럽일. 도서명 열기. 저자 조제프 인카르도나. 출판사 열린 책들.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전업 화가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그림책 출판사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면서 경제적인 형편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베스트셀러의 목을 메고 살아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경쟁을 포기하고 귀촌을 하자 마치 루저가 된 듯 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인터넷만 된다면 시골에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밥벌이도 시골살이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도피처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코이카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했습니다. 2년간의 해외 생활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펠 한 세트로 2년을 생활했지만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나만의 삶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시골살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사는 내 전공도 아닌데 그냥 유기농 감자 한 상자 사 먹으면 될 걸 생각했다가도 직접 캔 햇감자를 강판에 벅벅 갈아 반죽을 만들고 소금 간을 살짝 해 프라이팬에 기름을 왕창 두르고 부친 감자 부침개를 먹으면 절로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혹여 감자 농사가 망하더라도 마트에서 부족분을 채우면 됩니다. 고추 농사가 망하면 백김치를 담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깨 농사를 망친 해에는 들기름을 짜서 먹으면 되겠지요.
부족하면 모자라게 살고 넉넉하면 나누어 살면 되겠다 싶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그러게 왜 사서 고생을 해? 차라리 유기농을 사 먹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심을수록 가꿀수록 손해이니 믿지는 농사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도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속에 뿌려져 햇살 한 줌, 바람 한 점, 빗물 한 모금을 먹고 자라나면서 봄에 발아, 여름에 성장, 가을에 수확을 거쳐 겨울 숙성을 지나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을 포기하고 꿈을 접었더니 다시 조금씩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업화가는 아니지만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땀 흘리며 행복을 수확하는 헐랭이 농사꾼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경쟁이라는 구실로 남의 행복을 짓밟으며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골살이를 꿈만 꾸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농사는 못 지어도 낭만과 행복은 알차게 수확하는 헐랭이 농부의 진짜 시골 생활. 20년차 헐랭이 농부의 시골 정착기. 도서명 시골에 살길 잘했다. 저자 김주영. 출판사 리스컴. 오늘날은 새로움과 혁신에 열광하는 시대다. 하지만 과거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다시 배워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실제로 늘 시대를 초월한다. 당신은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해방하는 철학에서 저자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정치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개발이나 성공을 도모하며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무지와 편견, 거짓에 중독된 나를 자유롭게 할 12가지 생각법을 집중, 질문, 연역, 귀납, 언어 확장, 심리, 통찰, 겸허, 자율, 연계, 집념을 통해 제시한다. 다음은 12가지 생각법 중에 우리를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에게 농장이라는 낱말은 행복한 동물들로 가득한 들판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 농장은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 목초를 뜯어 먹을 수 없는 완전히 밀폐된 사육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장에서 만들어 신선한이라는 상표가 연상시키는 이미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농장인 셈이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낱말을 이용해야지. 낱말 자체에 집착해서 실제가 아닌 낱말을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저자는 특정 낱말이 특정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고 낱말의 범주나 지시 대상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한다. 언어는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철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올바르게 사고해야 할 필요 자체에 주력하는 유일한 학문이다.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세대를 위해 혼란한 삶을 깨우는 철학하는 습관을 제안한다. 세계의 진상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후회나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 판단을 내리며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힘은 바로 철학에 있다. 제대로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사유를 철학에서 되찾아보자. 도서명 해방하는 철학자. 저자 줄리언 바지니. 출판사 다산북스.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